나는 눈을 감고 고통을 견뎌내려 애썼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내 것이 아닌 낯선 이름을 고통스럽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는 약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여자는 그가 열병을 앓고 있으니 그의 몸을 식혀주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그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믿어야만 했다. 내 동생 재민이를 살리기 위해서.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온몸을 관통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술을 깨물어 피맛을 삼켰다. 내 뺨에 닿는 실크 베개 시스의 감촉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아주 부드럽고 차가웠다. 이 지옥 같은 순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감촉이었다. 나는 이 감각 속으로, 이 차가움 속으로 도망치고 싶었다. 그는 통제불능의 열기에 휩싸여 나를 파고들었다. 그의 움직임에는 어떤 의도나 욕망도 없었다. 그저 약에 취한 짐승의 본능적인 몸부림일 뿐이었다. 나는 그의 밑에서 부서지는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처럼 흔들렸다. 재민아, 조금만 참아. 누나가 꼭 구해줄게. 나는 주문처럼 동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 고통의 대가로 나는 내 동생의 생명을 사려는 것이다. 나의 처음을, 나의 순결을, 나의 영혼을. 나는 기꺼이 이 제물이 되기로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그의 거친 움직임이 멎고 그는 내 위로 무너지듯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내 목덜미에 닿았다. 나는 그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무거운 몸 아래에서 나의 몸을 빼냈다. 나는 비틀거리며 욕실로 향했다. 다리 사이로 뜨거운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거울을 보지 않았다. 거울 속의 빛을 더럽혀진 내 모습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샤워기 아래 주저앉아 차가운 물로 내 몸을 씻어냈다. 아무리 씻어내도 더러운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 몸에 새겨진 그의 흔적과 내 영혼에 새겨진 죄책감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나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엉망이 된 옷을 주워 입었다. 그리고 침대 협탁 위에 놓인 두툼한 흰 봉투를 보았다. 저것이 나의 값이었다. 나의 하룻밤, 나의 모든 것의 대가.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재민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돈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종이 뭉치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잠든 남자를 돌아보지 않고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왔다. 호텔 밖으로 나왔을 때 동이 트기 시작하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나를 맞았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세상은 고요했다. 나는 주머니 속에 돈 봉투를 꽉 쥐었다. 그것은 더 이상 종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수치심이자 동시에 나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이제 이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동이 트자마자 나는 은행으로 향했다. ATM 기계에 구겨진 지폐가 가득 담긴 흰 봉투를 밀어 넣었다. 기계가 돈을 세는 소리가 마치 내 영혼의 무게를 재는 소리처럼 기괴하게 들렸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했을 때 나는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하준이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나는 동생의 깡마른 손을 잡고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어젯밤과 같은 지옥을 100번이라도 더 견딜 수 있었다. 나의 모든 것은 이 아이의 심장이 다시 뛸 수만 있다면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복도에서 담당 의사와 마주쳤다. 그는 내게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해주었다. 하준이에게 맞는 심장 기증자가 마침내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는 내게 48시간 안에 수술 계약금을 지불해야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차갑게 덧붙였다. 내가 어젯밤 내 몸을 팔아 얻은 돈은 정확히 그 계약금에 해당하는 액수였다. 이것은 신의 구원일까 아니면 악마의 유희일까?
나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곧바로 수술비를 수납하고 남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또 다른 아르바이트 장소로 향했다. 그날 밤 나의 일터는 대한민국 상위 1%만이 모인다는 최고급 호텔의 자선갈라 행사장이었다. 나는 흰색 블라우스에 검은 조끼를 입은 수많은 웨이트리스 중 한 명이었다. 내 역할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샴페인 잔을 채우고 빈 접시를 치우는 것이었다. 행사장은 다른 세상 같았다. 화려한 샹들리에 값비싼 보석들, 그리고 그들만의 웃음소리. 나는 그들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투명 인간이었다. 나는 그들의 화려함과 나의 비참함 사이에 거대한 간극을 느끼며 기계처럼 움직였다. 행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가장 큰 금액을 기부해 주신 특별한 손님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IT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젊은 리더 SY콘 글로벌의 권시혁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의 표정은 차갑고 오만했다. 그는 이 화려한 세계의 왕이었다. 나는 샴페인이 가득 담긴 쟁반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멈췄다. 저 얼굴, 저 날카로운 턱선, 어둠 속에서 보았던 희미하지만 잊을 수 없는 저 윤곽. 그는 어젯밤 호텔방에서 약에 취해 내게 안겨있던 바로 그 남자였다. 쟁반을 든 내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잔들이 부딪히며 위태로운 소리를 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어젯밤에 그는 열에 들떠 고통스럽게 신음하던 무력한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의 남자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유창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약에 취해 뭉개지지 않았다. 그것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압도하는 낮고 힘있는 목소리였다. 나는 혼란 속에서 그의 연설을 멍하니 듣고 있었다. 그가 연설을 마치고 청중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는 무대 위에서 천천히 객석을 훑어보았다. 그의 차갑고 무심한 시선이 내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긴 그럴 것이다. 그에게 나는 그저 어젯밤 돈으로 산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하룻밤 상대일 뿐이었으니까. 그의 세상에서 나 같은 웨이트리스는 배경의 일부 혹은 가구와도 같은 존재일 테니까. 쨍그랑 결국 내 손에서 샴페인 잔 하나가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져 박살이 나버렸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장내의 모든 시선을 내게로 집중시켰다. 지배인이 달려와 내게 소리치며 화를 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무대 위에서 다른 재벌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는 그를, 권시혁이라는 남자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그는 내 쪽으로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깨진 유 조각들을 주워 담았다. 날카로운 유리가 손가락을 찔러 피가 났지만 나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내 심장이 이미 산산조각 나버렸으니까. 갈래서의 그날 밤 이후 나는 아르바이트에서 해고되었다. 깨진 유리잔과 나의 초라한 존재가 그 화려한 행사의 오점이 되었다는 이유에서였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낡고 비좁은 방 안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와 나의 기막힌 재회, 그의 차가운 눈빛, 그 모든 것이 꿈이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그것이 지독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한재희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잘 훈련된 비서의 목소리였다. 권시혁 회장님께서 지금 뵙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닌 거부할 수 없는 통보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주소와 시간을 문자로 보내주었다.
나는 1시간 뒤 서울의 중심부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SI콘 글로벌의 본사 빌딩 앞에 서 있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그 건물은 마치 주인인 권시혁처럼 차갑고 오만하게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 위압감에 질식할 것 같았다. 김비서라는 남자가 나를 로비에서부터 회장실이 있는 최상층까지 안내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나는 투명한 유리창 밖으로 점점 더 작아지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지금 내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다른 세계로 끌려 올라가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은 그의 펜트하우스보다 더 넓고 더 차가웠다. 방의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모든 풍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내가 들어왔음에도 고개 한번 들지 않았다. 나는 죄인처럼 그의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침묵은 나를 보이지 않는 무게로 짓눌렀다. 나는 그가 어젯밤의 일에 대해 나를 추궁하고 비난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첫마디는 나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는 읽고 있던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책상 위에 놓여있던 두꺼운 서류철을 내 쪽으로 밀었다. 읽어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비밀 유지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겼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내용은 명확했다. 을 한자에, 은 특정 날짜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그 어떤 형태로든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이를 어길 시 갑 권시혁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물론 모든 민영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는 내가 그를 구해준 그 밤을 그저 처리해야 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세상에서 은인이 아닌 잠재적인 협박범이자 관리해야 할 리스크일 뿐이었다. 나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갈라 행사장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이 차갑고 공허했다. 하지만 네가 그곳에 있었다는 건 알지. 네가 누구든 무슨 의도를 가졌든 나는 관심 없어. 나는 그저 내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뿐이야. 그는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에는 내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액수의 합의금이 적혀 있었다. 이 돈이면 내 동생 병원비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고도 남을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 대가로 너는 그날 밤에 유령이 되는 거다.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영원히. 나는 눈을 감았다. 그는 내게 나의 희생에 대해 묻지 않았다. 나의 처지에 대해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더러운 문제를 돈으로 깨끗하게 청소하려 하고 있었다. 나의 그 처절했던 밤이 그의 세계에서는 그저 몇 억짜리 거래에 불과했다. 나는 펜을 집어들었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이 종이 위에 서명하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날 밤에 나의 희생은 한낱 돈 몇 푼에 팔려버린 추악한 거래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하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눈을 뜨고 나의 이름을 적었다. 한 글자 한 글자 나의 영혼을 팔아넘기듯 내가 서명을 마치자 그는 만족한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비서가 들어와 내게 계약서 사본과 합의금이 입금될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를 내밀었다. 모든 것이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비즈니스처럼 처리되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가려 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잠깐. 그가 나를 불러 세웠다. 그 계약서에 특별 조항이 하나 더 있을 텐데. 나는 걸음을 멈췄다. 그는 서랍에서 열쇠 하나를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그 돈을 다 쓸 때까지 혹은 내 동생의 수술이 안전하게 끝날 때까지
너는 내가 지정한 곳에서 머물게 될 거다. 혹시라도 네가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다. 완벽한 감시이자 통제였다. 그는 나를 자신의 황금 세장 안에 가두어 모든 리스크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볼 생각이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열쇠를 집어들었다. 이제 와서 저항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내가 사무실을 나서는 마지막 순간 그가 말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모르는 사람이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가 준 돈으로 하준이는 기적처럼 수술을 받게 되었다. 나는 수술실 앞을 지키며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사함과 안도감에 목 놓아 울었다. 나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구원은 동시에 나의 새로운 구속의 시작이었다. 나는 계약서에 명시된 그가 제공한 아파트로 이사해야만 했다. 그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의 45층이었다. 내가 평생 살았던 낡은 반지하 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곳은 집이 아니었다. 그의 펜트하우스처럼 그곳 역시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값비싼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이곳이 아름답게 꾸며진 감옥이라는 것을 첫눈에 알아차렸다. 나는 그곳에 갇혔다. 매일 아침 이름 모를 업체에서 신선한 식료품이 배달되어 왔다. 일주일에 2번 내가 지정된 방에 들어가 있는 사이 청소업체 직원들이 유령처럼 다녀갔다. 그가 준 신용카드가 있었지만 나는 그 카드를 쓸 때마다 나의 모든 동선이 그에게 보고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주기적으로 나를 검사하러 왔다. 그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는 내게 안부를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내가 계약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얌전히 그의 세장 안에 잘 갇혀 있는지를 확인할 뿐이었다. 그와 나 단둘이 남겨진 그 시간은 숨막히는 고문과도 같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는 창가에 서서 나를 등진 채 바깥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존재 자체가 보이지 않는 압력이 되어 내 온몸을 짓눌렀다. 나는 가끔 하준이의 소식을 물었다. 그는 마치 타인의 비즈니스 현황을 보고하듯 건조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도 순조로워. 계약 조건은 지켜졌으니 너도 네 역할을 해. 그의 말은 내가 베푼 희생과 선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 우리의 그날 밤은 그에게는 그저 처리해야 할 리스크였고 나는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자산일 뿐이었다. 그는 내가 고마워하기를 바랐을까? 혹은 죄책감을 느끼기를 바랐을까? 나는 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감옥 안에서 아주 서서히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TV를 보고 책을 읽고 창밖의 세상을 하염없이 내려다보는 것 외에는 나는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사육하는 이름 없는 유령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도 그는 찾아왔다. 그는 그날따라 유난히 말이 없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1시간 넘게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피워댔다. 방 안은 그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나는 더 이상 그 침묵을 견딜 수가 없었다. 언제까지? 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까지 제가 여기 있어야 하죠? 그는 천천히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어두웠다. 내가 이제 됐다고 할 때까지. 그의 대답은 내게 어떤 희망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그 앞에서 더 이상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런 나를 한참 동안 꿰뚫어 볼 듯이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왜 그런 눈으로 보지?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너는 늘 그런 식이야.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그 텅 빈 눈으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분노와 그보다 더 진한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내 눈이 텅 비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세상이, 그의 돈이, 그의 계약이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감옥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내 심장 위로 무겁게 울려 퍼졌다. 나의 감옥 생활은 권태로운 침묵 속에서 계속되었다.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고 나는 점점 더 나 자신을 잃어갔다. 나는 가끔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 인간인지 아니면 그가 사육하는 값비싼 인형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그의 방문은 여전히 예고 없이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어졌다. 그는 올 때마다 나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주었다. 최고급 브랜드의 옷값 비싼 보석 구하기 힘든 책. 그것들은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그의 관리 방식일 뿐이었다. 그는 나라는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가 주는 그 어떤 것에도 기쁨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 화려한 물건들은 나의 비참함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그가 사준 옷을 입고 그가 정해준 음식을 먹으며 그의 침묵을 견뎌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균열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꾸었다. 아주 오래되고 잊었다고 믿었던 과거의 기억. 그것은 어둡고 축축하고 좁은 공간에 대한 기억이었다. 나를 억압하던 거대한 그림자와 벗어날 수 없다는 지독한 무력감. 그리고 내 귓가에 울리던 차가운 목소리. 넌 여기서 평생 나갈 수 없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나는 여기가 어딘지 지금이 언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꿈속의 어둠과 현실의 어둠이 하나로 뒤섞여 나를 집어삼키는 것 같았다. 나는 몸을 웅크리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너무나도 무서웠다. 그때였다.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다. 그리고 내 침실 문이 아주 조용히 거의 소리도 없이 열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문틈으로 그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가 거기에 있었다. 그는 분명히 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떠났을 텐데. 그는 왜 다시 돌아온 것일까? 내게 아직 못다한 다른 벌이라도 내리러 온 것일까? 공포가 다시 내 온몸을 올감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문가에 서서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나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 나는 그가 어서 나를 비난하거나 경멸의 말을 내뱉어 주기를 바랐다. 이 끔찍한 침묵보다는 차라리 그것이 견디기 쉬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시선에 늘 있던 그 차가운 경멸이 담겨있지 않다는 것을. 그의 시선은 그저 조용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는 몸을 돌려 부엌 쪽으로 향했다. 나는 그가 나를 내버려 두고 떠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잠시 뒤 그는 다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물이 담긴 유리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여전히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문가의 허리를 숙여 침실 안쪽 내 손이 닿을 만한 거리의 작은 협탁 위에 유리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달빛을 받은 유리잔이 희미하게 빛났다. 그리고 그는 나를 한번 돌아보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 담겨있던 아주 낯선 감정을. 그것은 분노도 경멸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 깊은 무언가였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잠시 뒤 현관문이 닫히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떠났다. 나는 방 안에 혼자 남겨졌다.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가 놓고 간 유리잔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나의 뜨거운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나는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잔을 든 채 동이 틀 때까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가 내게 베푼 최초의 어떤 대가도 없는 인간적인 행위였다. 그 사실이 지난 몇 달간 나를 지배했던 완벽한 절망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그가 무서웠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에 대해 다른 질문을 품게 되었다. 저 차가운 얼음 가면 뒤에 숨겨진 저 남자의 진짜 얼굴은 대체 무엇일까? 그가 물 한 잔을 놓고 간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의 공기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변했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고 그의 방문은 여전히 예고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나를 벌레 보듯 경멸적인 시선으로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아주 낯선 호기심이라는 감정이 희미하게 깃들어 있었다. 그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이 텅 빈 시간을 견뎌내는지 궁금해 하는 것 같았다. 그의 그 변화는 내게 아주 작은 용기를 주었다. 나는 이 지독한 권태와 무력감 속에서 나 자신을 구원할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다. 나의 구원은 그가 관리의 일환으로 보내준 수많은 물건들 중 하나에 있었다. 그것은 두꺼운 미술사 책들 사이에 끼어있던 아주 평범한 스케치북과 목탄 연필 세트였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나의 유일한 열정을 그곳에서 다시 발견했다.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굳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매일 매시간 종이 위에 나의 내면을 쏟아냈다. 나의 그림에는 예쁜 풍경이나 아름다운 정물이 없었다. 나의 스케치북은 나의 상처와 나의 고통과 나의 악몽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좁고 어두운 상자 안에 갇혀 비명을 지르는 소녀를 그렸다. 나는 거대한 인형의 집에 갇혀 실이 끊어진 마리오네트를 그렸다. 그리고 나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의 나 자신을 그렸다. 뜨거운 불길에 휩싸인 남자와 그 불길 속에서 제가 되어가는 표정 없는 소녀의 모습을 그림을 그리는 동안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나의 고통은 연필 끝에서 검은 가루가 되어 종이 위로 쏟아져 나왔고 그 과정을 통해 나는 아주 조금씩 정화되고 있었다. 스케치북은 나의 유일한 친구이자 나의 유일한 신앙 고백서가 되었다. 그날도 나는 소파에 앉아 그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가 들어오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이미 내 앞에 내 그림자를 들이운 채 서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스케치북을 등 뒤로 숨겼다. 뭐지?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내가 계약을 위반하고 일기 같은 것을 써서 자신의 비밀을 기록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 같았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내게서 스케치북을 빼앗아 들었다. 내가 저항할 틈도 없었다. 안 돼요. 나는 비명을 질렀다. 나의 가장 깊고 가장 추악한 내면을 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나의 스케치북을 아주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방 안에는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의 표정을 살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아무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그의 눈동자가 지진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이 서툴고 고통으로 가득 찬 그림들 속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 나의 절망을, 나의 외로움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을까? 그의 손가락이 한 그림 앞에서 멈췄다. 그것은 내가 어젯밤에 그린 그림이었다. 열병에 들뜬 남자와 그를 끌어안고 희생양이 되는 소녀의 그림. 나는 그 그림에 그날 밤 내가 느꼈던 모든 고통과 연민과 그리고 나의 처절했던 희생을 담아냈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그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마치 처음으로 그날 밤의 진실을 마주한 사람 같았다. 내가 그를 함정에 빠뜨린 공범이 아니라 그를 구하기 위해 나 자신을 지옥불에 던졌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스케치북을 덮었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 속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멸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아주 깊고 충격적인 깨달음과 그보다 더 깊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담겨 있었다. 그는 방금 나의 영혼의 일기장을 모두 읽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일기장의 모든 페이지에는 가해자이젠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스케치북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그는 오늘 나를 검사하러 온 목적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았다. 문이 닫히고 나는 다시 방 안에 혼자 남겨졌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나의 스케치북을 바라보았다. 그는 나의 가장 깊은 비밀을 보았다. 그리고 도망쳤다. 나는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았다. 이제 우리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될까? 그가 나의 스케치북을 보고 도망치듯 떠난 뒤 며칠 동안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부재는 그의 존재만큼이나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의 모든 비밀을 알아버린 그는 이제 나를 어떻게 할 생각일까? 나는 매일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죄수처럼 초조하게 그를 기다렸다. 나흘째 되던 날 밤 그가 돌아왔다. 그는 평소처럼 예고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마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깊게 패여 있었다. 완벽했던 그의 갑옷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와인 한 병과 잔 2개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내 앞에 테이블에 잔 하나를 놓고 와인을 따랐다. 붉은 액체가 맑은 크리스털 잔 속으로 조용히 흘러내렸다. 마셔. 그가 말했다. 나는 망설였다. 독이라도 탔을까봐. 그러나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럴 일은 없어. 그냥 오늘은 너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집어들었다. 그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게 될 줄은 상상도 해본 적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잔을 단숨에 비우고 다시 채웠다. 그리고는 아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공허했다. S아이콘 글로벌을 집어삼키려는 경쟁사 대표와 단둘이 만나는 자리였지. 그놈은 내가 가장 믿었던 내 스승의 아들이었어. 나는 그를 친동생처럼 생각했지. 그의 눈에 깊은 배신감이 서렸다. 그놈이 내 술에 약을 탔어. 정신을 잃게 만들고 스캔들을 터뜨려 나를 매장시키려는 속셈이었지. 내가 약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미리 불러놓은 기자들에게 찍히게 할 계획이었어. 나는 숨을 멈추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그날 밤의 진실이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어. 비상계단을 통해 아무도 없는 다른 층의 빈 방으로.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불덩이 같은 열과 통제할 수 없는 광기에 휩싸여 있었지. 그리고 네가 거기에 있었어.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네가 그놈들이 보낸 함정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를 의심했고 경계했고 돈으로 너의 입을 막으려 했던 거야.
내 세상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 모든 접근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랐으니까. 그의 고백은 지난 몇 달간 내가 그에게 가졌던 모든 원망과 분노를 아주 조금씩 녹여내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악의를 가졌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상처 입고 배신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한 마리의 짐승이었을 뿐이다. 그의 용기에 나 역시 용기를 내기로 했다. 저도 상처가 있어요.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에게 남자의 친절은 언제나 대가를 바라는 행동이었어요. 제가 가진 것을 빼앗기 위한 계산된 접근이었죠. 사랑이나 온기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병든 어머니와 동생을 책임져야 했던 나의 과거를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돈 때문에 수많은 굴욕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시간들. 그 과정에서 나는 남자를 믿지 않게 되었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그래서 그날 밤 교수님, 아니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을 구원하는 동시에 나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내가 아는 유일한 세상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우리의 고백이 끝났을 때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우리는 더 이상 CEO와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우리는 그저 각자의 지옥 속에서 살아남은 상처 입은 두 명의 생존자일 뿐이었다. 그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아주 천천히 그의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명령이나 소유의 손길이 아니었다. 그저 동등한 한 인간으로서 건네는 화해의 손길이었다. 나는 아주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내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내가 기억하던 것처럼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따뜻했다. 우리는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서로의 온기로 아주 조용히 위로하고 있었다. 우리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한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다. 어색함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조심스러운 서로를 향한 배려와 관심이 싹트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가끔은 거실 소파에 앉아 말없이 각자의 책을 읽기도 했다. 나는 그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를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다. 나의 과거는 내 몸속 깊이 박힌 가시처럼 시도 때도 없이 나를 찔러댔다. 그날도 그랬다. 나는 하준이의 병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하준이의 경과가 아주 좋다는 기쁜 소식이었다. 하지만 간호사는 덧붙여 남은 병원비를 정산해야 한다고 아주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현실로 끌려 내려왔다. 잊고 있던 돈 때문에 나를 협박하던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거친 목소리, 경멸적인 눈빛. 비록 시혁 씨가 모든 빚을 해결해 주었지만 그 기억은 트라우마가 되어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오고 손발이 차갑게 식어갔다. 과거의 공포가 또다시 나를 덮치고 있었다. 제이야, 마침 병원에서 막 돌아온 그가 나의 상태를 보고 놀라 달려왔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눈에는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아주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숨을 쉬어봐. 나를 따라서. 그는 다그치지 않고 아주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이끌었다. 그는 나의 등을 쓸어내리거나 나를 섣불리 만지려 하지 않았다. 그저 나의 공포가 잦아들 때까지 내 곁에서 나의 호흡을 맞춰주었다. 그의 그 끈기 있는 배려 속에서 나는 천천히 현실로 돌아왔다. 공포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지독한 피로감과 그를 향한 깊은 감사함이 남았다. 나는 그를 보았다. 나의 가장 약하고 추한 모습을 그는 또다시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주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내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감사함의 표시이자 위로를 구하는 나의 간절한 신호였다. 그는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나의 손을 아주 부드럽게 마주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그는 나를 부축해 소파로 이끌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저 나의 손을 계속 잡아주었다. 그의 온기가 나의 차가운 손끝에서부터 심장까지 아주 천천히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 온전히 내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남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겨보고 싶다는 위험하고도 간절한 충동을 느꼈다.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 입을 맞췄다. 그것은 서툴고 위태로운 입맞춤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나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놀란 듯 굳어 있다가 이내 아주 부드럽게 나의 키스에 응답했다. 그의 입술은 그날 밤 호텔에서처럼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따뜻하고 다정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온전하게 서로를 마주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나의 허락을 구하는 질문이었다. 그의 손이 내 옷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는 즉시 모든 움직임을 멈췄다. 제이야, 괜찮아. 그가 내 눈을 들여다보며 속삭이듯 물었다. 그의 그 배려 앞에서 내 마지막 남은 공포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의 몸을 온전히 그에게 맡겼다. 그의 손길은 내 몸의 상처들을 하나하나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과거의 폭력적인 기억이 떠오르려 할 때마다 그의 다정한 입맞춤이 그 기억을 부드럽게 지워주었다. 나는 더 이상 수치심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내 몸이 더 이상 더럽혀진 껍데기가 아님을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나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내가 잊고 있던 나의 쾌락을 되찾아주려 애쓰고 있었다. 그가 마침내 내 안의 가장 깊은 곳에 닿았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마침내 하나가 되어 느끼는 완전한 해방감과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서로의 몸으로 아주 뜨겁게 그리고 아주 다정하게 치유하고 있었다. 어젯밤의 온기는 아침의 햇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처음으로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차갑거나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모르는 두 사람의 조심스러운 설렘에 가까웠다. 그는 더 이상 나를 감시하는 주인이나 나를 관찰하는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나의 맞은편에 앉아 서툰 솜씨로 토스트에 잼을 바르고 있는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그의 그 평범한 모습이 내 마음을 이상하게 간지렸다. 식사가 끝났을 때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표정은 어젯밤 내가 보았던 그 진지함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내 과거에 대해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 그는 말했다. 내가 왜 그렇게 사람의 손길을 두려워하게 됐는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가 내게 보여주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내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신뢰의 증표였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어머니는 화가였어. 아주 다정하고 햇살처럼 따뜻한 분이셨지. 아버지는 늘 바쁘셨고 나는 늘 어머니의 작업실에서 흙냄새와 물감 냄새를 맡으며 자랐어.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내가 12살 때였을 거야. 아버지가 사업 문제로 아주 위험한 사람들과 얽히게 됐어. 그리고 그놈들은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우리 집을 찾아왔지. 그날 나는 학교를 마치고 평소처럼 엄마의 작업실로 달려갔어.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테이블 아래로 그의 손이 하얗게 될 때까지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작업실은 엉망이었어. 캔버스는 찢겨 있었고 물감은 피처럼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지.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어.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나는 숨을 멈췄다. 나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저 문 뒤에 숨어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낯선 남자들의 더러운 손이 나의 가장 소중한 세상을, 나의 엄마를 짓밟는 것을,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날 이후 내게 세상의 모든 손길은 폭력이고 오염이 되었어. 나는 결벽증에 걸렸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게 됐지. 내 통제해. 잊지 않은 모든 것들이 나를 파괴할 것만 같았어. 그의 고백은 그의 모든 행동에 대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그의 차가움, 그의 결벽증, 그의 통제욕. 그 모든 것은 어린 시절의 끔찍한 무력감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의 처절한 방어기제였던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젖은 뺨을 나의 손으로 부드럽게 감쌌다. 그는 놀란 듯 나를 올려다보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나는 속삭였다. 아무 잘못도 없어요. 나의 위로의 용기를 얻어 나 역시 나의 상처를 꺼내 보였다. 나의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사랑이 아닌 생존을 위한 거래로만 남자를 배워야 했던 나의 과거에 대해. 내가 왜 그토록 친밀함을 두려워했는지, 우리의 모든 진실이 테이블 위에 꺼내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서로를 마주 볼 수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서재로 가더니 잠시 뒤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그것은 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오던 날 서명했던 바로 그 계약서였다. 그는 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이것은 나의 두려움과 편집증이 만들어낸 잘못된 계약이었어. 이건 진짜 우리가 아니야. 그는 나의 눈앞에서 그 두꺼운 계약서를 아주 천천히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잘게 찢어버렸다.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바닥으로 흩날렸다. 너는 이제 자유야, 제이야. 그가 말했다. 이 돈은 어떤 조건도 없는 내 선물이야. 너는 당장 이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좋아. 나는 너를 막지 않을 거야. 그는 나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제안을 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네가 괜찮다면 나는 너와 다시 시작하고 싶어. 계약 관계가 아닌 권시혁과 한재희로. 나는 네 그림을 봤어. 네가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내가 돕고 싶어. 대가가 아니라 그냥 네가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나는 흩날리는 종이 조각들을 보았다. 나의 족쇄였던 과거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다. 상처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용기 있게 손을 내밀고 있는 남자. 나는 웃었다. 아주 오랜만에 마음속에서부터 진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떠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나도 당신과 함께, 우리가 함께 무엇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보고 싶어요. 그로부터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나의 20살은 상처와 치유,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사랑의 계절이었다. 그의 낡은 계약서는 오래전에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우리는 그 대신 서로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계약을 썼다. 그는 약속대로 내가 다시 그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다.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미술대학에 입학했고 잃어버렸던 나의 꿈을 다시 한번 캔버스 위에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나의 유일한 연인이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첫 번째 개인전이 열리는 날이었다. 갤러리 안은 내 그림을 보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축하 인사를 받고 있었다. 내 인생에 이렇게 환한 조명을 받는 날이 오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전시장 한쪽에서 이제는 완전히 건강해진 내 동생 하준이가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곁을 흐뭇한 미소로 지키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나의 남자 권시혁. 그는 더 이상 세상과 단절된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이들의 시끄러운 장난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하준이가 달려와 그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시혁이 형, 그는 한때 사람의 손길을 병적으로 두려워했던 그 남자는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여 하준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그 평범하고도 따뜻한 풍경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와 그는 전시장 가장 안쪽에 걸린 가장 큰 그림 앞에 나란히 섰다. 그것은 이번 전시회의 주제이자 나의 모든 것이 담긴 그림이었다. 그림의 제목은 첫날 밤. 그림은 추상적이었다. 검고 푸르고 그리고 열병처럼 뜨거운 붉은색들이 혼란스럽게 뒤엉켜 하나의 거대한 폭풍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어둠의 한가운데서 아주 작지만 끈질기고 선명한 한 줄기 흰 빛이 솟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나의 과거였다. 나의 상처, 나의 희생, 나의 지옥. 하지만 동시에 그 지옥 속에서 아주 역설적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기도 했다. 나는 이 그림을 통해 나의 가장 어두웠던 과거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끌어안았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더 이상 서로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의 손을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잡아주었다. 어둠 속에서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빛을 찾아냈구나, 제이야. 그의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것을 용서받은 기분이었다. 나는 그의 손을 마주잡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풍경을 바라보았다. 건강하게 웃고 있는 동생, 나의 그림을 진지하게 감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곁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남자. 이 모든 것이 그날 밤 나의 절망적인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 예전의 나라면 행복은 상처 하나 없는 깨끗하고 완벽한 상태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안다. 행복은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용기를 내는 것이라는 것을. 나의 가장 큰 희생은 역설적이게도 나의 가장 큰 구원이 되었다. 그것은 그의 얼어붙은 세계를 부수었고 내가 나 자신으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며 만났지만 결국 서로를 통해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과거의 상처가 때로는 미래를 여는 가장 단단한 문이 될 수도 있다고 당신은 믿으시나요? 나는 이제 그 기적을 믿습니다. 나의 캔버스는 이제 막 새로운 계절의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으니까요.